오늘이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멈추는 날. 서른 해를 꼬박 새벽 공기와 함께 숨쉬고 도시의 매연을 마시며 달려온 이 거대한 쇳덩이. 20번 녹색 시내버스가 종착역에 닿는 순간이었다. 김만식은 운전대 위에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을 올려놓고 떨림을 감췄다. 새벽 4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에 끝나는 이 길. 익숙함이 뼈에 박혀 영원할 것 같던 이 노선이 오늘따라 아득히 먼 낯선 풍경처럼 느껴졌다. 종점입니다. 미아동 종점. 모두 하차해 주십시오. 마지막 정류장. 기계음은 늘 똑같았지만 만식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텅 빈 버스 안.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는 희망 대신 먼지만이 춤을 추는 것만 같았다. 운행일지를 마무리하고 시동을 끄려던 찰나. 그때였다. 삑! 갑자기 하차 태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만식은 낡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시간이 멈춘 듯 텅 비어 있어야 할 버스의 중앙문이 스르륵 열리고 젊은 여성이 올라탔다. 그녀는 밤늦은 시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작은 크로스백, 한 손에는 낡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간절함이 뒤섞여 만식의 굳은 얼굴을 보자마자 멈칫했다. 저 기사님,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종점인 건 알지만 제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려서요. 다음 버스가 오기를 잠시만 기다릴 수 있을까요? 혹시 정말 마지막 운행이신가요? 만식은 얼어붙은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허스키하게 갈라졌다. 맞소. 이 버스가 오늘의 마지막이자 내 인생의 마지막 운행이오. 여기서 더 이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만식의 시선은 그녀의 짐가방에 달린 낡은 인형 키링에 꽂혔다. 색이 바래고 때가 탄 희미한 버스 불빛 아래서도 그 형체가 낯익었다. 마치 30년 전 품을 떠난 아들이 가장 좋아했지만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그 작은 인형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 인형이 만식의 심장에 꽂힌 작은 파편처럼 박히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운명의 예감에 휩싸였다. 이 여인이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는 뭔가 거대한 인생의 실타래가 이 낡은 버스 안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예감이었다. 그의 마지막 퇴근을 막아선 이 승객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밤 멈춰선 버스 안에서 어떤 비밀이 풀릴 것인가? 김만식의 30년은 덜컹거리는 버스와 같았다. 늘 같은 속도로 같은 노선을 돌았지만 인생은 그 궤도 안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과 흔들림을 경험하게 했다. 그의 새벽은 늘 아내의 따뜻한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방을 빠져나오는 것으로 시작됐다. 젊은 시절 그는 버스 운전대를 쥐는 것이 가장의 자랑이었다. 여보, 오늘도 안전운전해요. 당신이 있어야 우리 집도 굴러가지. 만식의 아내는 늘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가 그의 도시락을 쌌다. 특히 추운 날이면 아내가 끓여준 멸치 육수에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만식의 가슴을 저몄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사랑의 울타리는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만식은 아내와 함께했던 평범한 저녁 식사 대신 버스 회사 식당의 늦은 저녁 식사에 익숙해져야 했고 아내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지쳐갔다. 밥은 먹고 다니냐, 아버지? 바빠서 통 전화를 못 받았네. 큰아들 준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사무적인 인사치레가 되어버렸다. 아, 내일 퇴직이시죠? 회사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뭐 회식이라도 하시겠죠. 만식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심장 한구석은 늘 시린 바람이 불었다.
세상의 모든 풍경과 사람들을 싣고 달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은 외톨이로 고립되는 역설. 그는 늘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여겼기에 단 한 번도 큰 사고를 낸 적이 없었다. 그 단단한 책임감은 그를 지탱하는 전부였지만 가족의 마음은 붙잡아주지 못했다. 창밖의 가로등 빛이 그의 수십 년 된 피로를 비쳤다. 그는 늘 웃는 낯으로 승객을 맞이하려 노력했지만 노년의 고독은 그의 입꼬리를 뻣뻣하게 만들었다. 그의 내면은 이미 텅 빈 퍼스처럼 고독했고 묵묵히 희생해온 세월에 대한 회한이 깊은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파트 청약 통장을 채우기 위해 아이들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그저 묵묵히 버스 운전대만 잡았다. 내가 만약 이 버스 말고 주말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삶을 살았더라면 아이들이 지금처럼 날 짐처럼 혹은 오래된 가구처럼 여기지는 않았을까? 이런 회한은 만식의 고독을 심화시키는 독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버스 운전대처럼 단단하게 매어 있었다. 그가 놓친 것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쌓여 만든 간극은 이제 도무지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어 있었다. 퇴직을 일주일 앞둔 지난주, 만식은 큰 결심을 했다. 30년간 모은 퇴직금 중 일부를 두 아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비록 아들들이 자신에게 소홀했더라도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감과 존재감을 다하고 싶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날 저녁 만식은 아내와 함께 정성껏 갈비를 재워 온갖 밑반찬을 준비해 두 아들 내외를 초대했다. 하지만 두 아들은 모두 각자의 바쁜 스케줄을 핑계로 불참을 통보했다. 만식의 아내는 눈물을 훔쳤지만 만식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그 억지 웃음 뒤에는 벼랑 끝에 선 아버지의 자존심이 있었다. 며칠 후 큰아들 준호가 어머니에게 맡긴 돈봉투 하나와 쇼핑백을 들고 만식을 찾아왔다. 아버지, 저희가 퇴직 선물로 새 휴대전화를 사드렸어요. 그리고 용돈 조금 더 보태시라고 이거 드립니다. 준호가 건넨 흰 봉투 안에는 얇은 5만 원권 몇 장과 최신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다. 만식은 휴대전화를 쥐고 준호에게 물었다. 이거 내가 쓰던 것과 뭐가 다르냐? 전화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준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마치 낡은 버스의 에어브레이크 소리처럼 만식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아버지, 이게 최신 스마트폰이에요. 터치도 잘 되고 저희끼리 쓰는 가족 채팅방에도 이걸로 들어오셔야죠. 저희가 사진도 보내고 소식도 주고받는데 아버지만 없으시잖아요. 만식은 준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단지 아들들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준호가 말하는 가족 채팅방은 그에게는 낯선 세계였다. 아들들은 그들만의 디지털 세상에서 아버지를 의도치 않게 제외시키고 있었다. 그가 바친 30년의 헌신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낡은 화폐였다. 난 내가 모은 돈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너희는 그저 내게 용돈과 새 기계를 주고 아버지를 끝내고 싶구나. 만식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회한이 가득했지만 준호는 그 미묘한 떨림을 읽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건네려던 퇴직금 일하기는 듣지도 않았다. 아버지, 저희 괜찮아요. 아버지는 이제 좀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 집에도 오시고요. 준호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만식에게는 반자를 위한 선긋기처럼 느껴졌다. 그날 만식은 갈비찜을 혼자 먹었다. 달콤 짭짤한 양념 속에서도 쓸쓸히 독이 느껴졌다. 30년간 버스 운전대에서 지켜온 가장의 자존심이 아들들이 건넨 휴대전화 케이스처럼 얇고 하찮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만식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갈등의 씨앗이 터져나왔다. 그는 물질적인 희생은 성공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존재 가치는 완전히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마지막 운행 당일 만식은 아침부터 내내 두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저 오늘이 마지막 운전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들이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버스 정류장에 서서 손이라도 흔들어 주길 바랐던 것은 어쩌면 그의 마지막 작은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전화는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이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오늘 저희 애가 학예회가 있어서요.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둘째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아닌 단호한 거절이 숨어 있었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이따가요. 준호는 만식이 말을 꺼낼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만식은 버스를 몰면서 텅 빈 도로를 응시했다. 그는 30년간 매일같이 보았던 이 노선의 풍경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낡은 상가 건물이 첨단 빌딩으로 바뀌고 흙먼지 날리던 도로가 깔끔한 아스팔트로 변했지만 사람들의 무관심은 변하지 않았다. 승객들은 휴대전화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버스 기사의 노고나 고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밤이 되자 비 맞아 쏟아지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힘없이 창문을 닦아냈지만 그의 시야는 여전히 뽀얗게 느껴졌다. 그의 버스 안에는 승객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소리는 웅웅거리는 배경 소음일 뿐 만식이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군중 속의 외톨이였다. 관계의 붕괴는 소리 없이 찾아왔다. 오랜 희생과 헌신으로 굳어진 아버지의 벽, 그리고 그 벽 너머에서 각자의 삶을 건설하느라 바쁜 자식들의 무관심함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만식은 버스 운전석이 마치 투명한 감옥 같다고 느꼈다. 그는 모두를 연결하는 길 위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에게도 연결되지 못한 채 홀로 부유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30년 전 첫 운행을 하던 날의 설렘을 떠올렸다. 그때는 버스 운전대를 쥐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제 이 버스는 그저 낡고 고독한 고철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승객을 태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정류장에 늦게 도착하려 애썼다.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었다. 밤 10시 30분. 버스는 이제 종점을 향해 마지막 코너를 돌았다. 창밖은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고 굵은 빗줄기가 버스의 지붕을 두들겼다. 만식은 운행일지에 마지막으로 주행거리를 적었다. 숫자를 볼수록 30년이라는 세월이 아찔하게 다가왔다. 수고했다, 만식아. 네가 고생이 많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읊조렸다. 이 길을 달리며 만식은 수많은 승객의 희로애락을 목격했지만 가장 극적이었던 사건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흉터로 남아있었다. 25년 전, 그날의 폭설. 만식의 막내딸이 고열로 쓰러져 밤샘 진료가 필요했던 날이었다. 아내는 울면서 만식에게 휴가를 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날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모든 대중교통이 마비되었고 만식의 버스만 유일하게 배차 명령을 받았다. 김만식 기사, 자네 버스만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네. 지금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할 환자가 3명이야. 자네가 아니면 안 돼. 만식은 아내의 울음소리와 버스회사 사장의 간절한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는 운전대를 쥐었다. 딸에겐 죄책감을, 세상에는 책임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그날 밤 목숨을 걸고 3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지역 뉴스에 눈 속의 영웅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딸과의 관계에는 씻을 수 없는 금이 갔다. 딸은 아버지가 자신보다 버스 승객을 택했다고 믿었다. 만식이 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했던 일보다 이 눈 속의 사건이 그의 가슴을 더욱 찢어놓았다. 내가 왜 그토록 약물고 살았나. 내 눈앞의 가족 대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피를 맹세했나? 그의 고통은 절정에 달했다. 그가 가족에게 남긴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텅 빈 자리였다. 버스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만식은 희미하게 비치는 계기판 불빛 아래서 늙고 외로운 아버지 얼굴을 발견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 버스가 멈추면 그의 삶도 멈출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힌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 젊은 여인이 버스에 올라탄 것이다. 만식이 인형 키링의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하자 그녀는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기사님, 너무 늦었죠? 제가 오늘 출장 때문에 짐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혹시 이 버스가 미아동 종점에 막 도착한 게 맞나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아까 말했듯이 이 버스는 끝났소. 이제 난 퇴근해야 해. 네, 알아요.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만식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기사님, 성함이 김만식 맞으시죠? 만식은 깜짝 놀랐다. 그의 이름이 승객의 입에서 불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30년간 승객들에게 그저 기사님이었을 뿐이었다. 이 무거운 호칭 대신 자신의 본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만식은 자신을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떻게 내 이름을?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 버스 노선을 매일 타고 다녔던 학생이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20년 전 수유리 정류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폭우 속에 신발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날 버스 안은 통 비어 있었는데 만식은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수많은 일 중 하나였지만 유난히 굵은 빗방울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작은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아이? 아마도 내가 차고에 있던 마른 수건 하나를 가져다 준 것 같긴 한데 울지 말라고, 걱정 말라고 했던 것 같아. 네, 제가 그 아이예요.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그날 아버지가 해외 출장 중이셔서 혼자 남겨졌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기사님이 저에게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시고 괜찮다고 웃어주셨어요. 버스는 늘 내 곁에 있으니 걱정 말고 집에 가라고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지탱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이 노선을 떠났고 지금은 해외에서 의료 IT 기업의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에 급히 와야 했고 짐 때문에 택시를 탔는데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요. 그 가방 안에는 제 성공의 상징인 노트북도 있었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건 그녀는 여행용 가방에 달린 낡은 인형 키링을 만식에게 보여주었다. 이거요. 그때 기사님이 수건에 말아주셨던 그 인형 키링이에요. 제가 소중히 간직하느라 이젠 낡았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버스를, 이 노선의 마지막 불빛을 꼭 찾아야만 했어요. 기사님의 마지막을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식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 가족조차 외면했던 그의 마지막 날, 그의 30년 봉사가 한 아이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었다. 이 순간 그의 고독은 깨지고 그의 희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보상받았다. 그는 잊힌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이지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빛낸 영원한 영웅이었다. 여인의 이름은 이지수였다. 그녀는 만식에게 잃어버린 가방을 찾는 것보다 이 마지막 버스에 올라타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만식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아들들이 주지 못했던 그 어떤 물질적인 선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인정을 이 젊은 여인에게서 받고 있었다. 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가장 통쾌하고 감동적인 증거였다. 만식은 지수에게 20년 전의 기억을 되새겨 주었다. 그때 너희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인사했었지.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기사님은 제게 아버지 같았어요. 제게 버스는 언제나 묵묵히 저를 지켜주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면 기사님께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 했어요. 저를 살린 은인이시니까요. 그녀는 만식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해외 의료 IT 기업 한국 지사장 이지수. 명함은 단단하고 고급스러웠다. 만식은 그 명함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만졌다. 그가 30년간 덜컹거리며 운전대를 잡은 덕분에 이 나라의 한 아이가 폭풍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통쾌한 전환이 만식의 가슴을 때렸다. 그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그 결실이 가족이라는 좁은 울타리가 아는 세상이라는 더 넓은 무대에서 피어난 것뿐이었다. 만식은 갑자기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았다. 그는 지수에게 말했다. 택시에 짐을 두고 내렸다고 했지? 내가 마지막으로 운전대 잡은 기념으로 내가 자네 짐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네. 아직 내가 이 도시의 길을 가장 잘 알고 있지.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은퇴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성의 인생을 지켜낸 영웅이자 30년간 도시의 혈관을 책임진 자랑스러운 장인이었다. 만식은 버스에서 내려 지수와 함께 택시 회사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지막 퇴근은 가장 감동적인 봉사의 연장선이 되었다. 그 순간 만식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아버지라는 사명을 되찾았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무심하게 희망을 싣고 달리는 위대한 사명이었다. 새벽 1시 30분. 만식의 노력 덕분에 지수의 가방은 운 좋게도 택시회사에서 무사히 찾을 수 있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만식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만식은 지수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임무로 여기고 그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집 앞에 도착한 지수는 만식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기사님, 제발 받아주세요. 이건 30년 전 그날 제가 신발 대신 잃어버렸던 꿈의 작은 조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봉투 안에는 두꺼운 수표 한 장과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만식은 수표 대신 편지를 먼저 읽었다. 존경하는 김만식 기사님께. 기사님의 30년은 단지 버스를 운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새벽 수많은 사람의 삶과 희망을 싣고 달린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주셨던 따뜻한 수건 한 장이 저를 절망의 벼랑 끝에서 구해냈습니다. 저는 이제 기사님처럼 이 세상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부족해 외로울 때,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 기사님이 덜컹거리며 달려와 주셨기에 저는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수표는 제가 성공하여 기사님께 드리는 아주 작은 선물입니다. 기사님의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기사님은 덜컹거림이 멈춘 평온한 삶의 종점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사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달려주세요. 영웅의 삶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영원한 27번 버스입니다. 이지수, 올림. 만식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아들들의 외면 때문에 무너졌던 자존심이 이 편지 한 장으로 인해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수표는 필요 없었다. 이 편지야말로 30년간의 노고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었다. 만식은 그날의 폭설 속에서 딸을 외면하고 선택했던 그의 책임감이
결국 세상에 더 많은 아이들을 지켜내는 위대한 유선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만식은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말을 전한 뒤 아들들에게 주려던 수표를 고이 접어 서랍 깊은 곳에 넣었다. 그리고 새벽 이슬이 맺힌 27번 버스의 마지막 정류장으로 돌아왔다. 버스는 이미 운행을 마쳤지만 만식의 심장은 새로운 운행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버스의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인간이었다. 만식은 퇴직 후 지수가 보내준 수표를 이용해 조용히 시니어들을 위한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었다. 그의 버스 운전은 멈췄지만 그의 인생 2막은 더 넓은 길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싣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가족에게 외면당했을지라도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남아있음을 깨닫고 후련한 웃음을 지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종점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묵묵히 걸어온 모든 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정류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김만식 기사처럼 당신의 삶도 누군가의 희망을 싣고 달리고 있습니다.